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과학사를 기반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과학적 사건이 있었고 어떤 과학적 개념, 기술들이 있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목차는 이러한데요. 전류전쟁, 맥스웰 방정식, 역학의 흐름, 다채널 전기자극 LA, 층간소음과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동기 및 배경, 연구 내용, 연구 결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탐구 동기로는 전구가 고장났을 때 전구가 안 켜지는 게 아니라 깜빡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호기심이 들어 조사하던 중에 전류전쟁이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류직류 방식의 송전 방식에 관심이 생겨 이를 주제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직류에 대해 말해보자면 전류의 방향이 일정하고 전압의 변동이 없는 전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대해 교류에 대해 말하자면 시간에 따라 주기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뜻합니다. 전류전쟁의 배경으로는 18세기 초 정립된 전자기학적 지식을 이용한 여러 장치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전자장치들이 이용하는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결국 교류 방식과 직류 방식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서로 대립하며 전류전쟁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류전쟁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니콜라 테슬라와 토마스 에디슨이 있습니다. 테슬라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에디슨은 직류,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하여 전류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교류에는 변압이 쉽고 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고 진류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류를 사용하는 제품들이 대부분이 직류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과정이 불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에디슨과 테슬라는 TV 광고나 뉴스 기사에 각자의 방식의 장점을 알리는 등 치열하게 경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류에는 여러 단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변압이 어려워 전압이 낮았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 손실이 일어나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인버터, 컨버터 등 교직 변환 장치와 유지 보수 부품이 많은 돈이 들고 그 당시 기술로는 직류에서의 변압이 어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조파는 기본파의 정수배를 갖는 전압으로 전기 공여라 불리며 전기 장치의 고장을 일으킨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압 변환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손실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도선의 재질은 동일하기 때문에 저항이 정해진 상수라고 하면 같은 전력일 때 전압을 더 크게 하면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이 더 감소합니다. 전류 전쟁의 결과는 시카고시의 행사에서 마무리 지었는데요. 시카고시는 행사를 앞두고 행사장에 전력을 공급할 전기회사를 공개 입찰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테슬라의 승리였는데요. 테슬라의 빈틈없는 설비에 의해 자신들의 교류 발전기로 행사에 드는 모든 전기 설비와 시설을 가동할 만반한 대비가 되어 있었고 인찰 가격 또한 낮았습니다. 세계적인 박람회의 전력 공급 방식을 교류 방식으로 사용함을 보임으로써 교류 전기의 안정성과 실용성은 만천하에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사이리스터 같은 인버터 기술과 컨버터 기술이 발달하여 송전을 한 뒤 직류를 다시 교류로 전환하는 과정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컨버터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장치로 다이오드 브릿지 정류기를 이용하여 교류를 절대값 사인 함수의 형태로 바꾸고 컨덴서를 평평하게 만든 후 고주파 트랜스 전압을 바꾸고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쳐서 평평하게 만드는 장치를 뜻합니다. 인버터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로 직류를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의 스위칭에 의하여 교류를 역변환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이때 이 인버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치로 사이리스터가 있는데 사이리스터는 일반적으로 PNPN으로 접합된 반도체입니다. 다이오드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다이오드보다 핀 하나가 더 있으며 그 핀으로 인해 정방향뿐만 아니라 역방향으로도 전류를 흐르게 만들면서 교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여 나타내는 기술이 HVDC로 HVDC는 전력망 시스템 중 하나로 HVDC는 기존의 교류를 사용하는 전력망과 대조적으로 직류를 대량으로 송전하는 시스템입니다. 초과합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교류보다 낮은 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연이 유리하고 안전하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표피 효과란 전선에서 전류의 밀도가 도선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작아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표피 효과가 발생하는 교류와 달리 HVDC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전송 손실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절연에 필요한 재료와 전선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고, 철탑의 높이도 낮아져 비용이 측면에서 유리하고, 무효 전력이 없기 때문에 송전 거리도 무관하게 일정한 양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송전 효율도 높아집니다.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유튜브에서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에 관한 영상을 보던 중 이 시기에 발전한 전자기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급 물리학에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 간단하게 배웠던 것이 떠올랐고, 이가 어떤 사회적 영향을 받았는지, 반대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가 궁금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18세기, 19세기 시대상인데요. 산업혁명의 시작점인 영국에서 1826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린 영국의 황금기 빅토리아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낭만주의 문학의 종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빅토리아 시대는 사회제도, 경제적인 발달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눈부신 성공을 이룬 시대로 당대의 문학 작품에서도 드러날 정도입니다. 당시 과학 이론과 다양한 실험으로 현장 엔지니어링 발전에 가속을 주었으며, 특히 전기와 관련한 연구가 주목받았습니다. 전기에 관한 연구를 하려는 시도가 늘어났고, 이러한 맥락에 따라 맥스웰 또한 전기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맥스웰은 많은 시도와 노력으로 맥스웰 방정식을 정립하였고, 맥스웰 방정식은 네 가지의 방정식을 통합해 말하는 것으로, 1. 방정식은 가우스 전기장 법칙, 맥스웰 제2방정식은 가우스 자기장 법칙, 맥스웰 제3방정식은 패러데이 자기장 유도 법칙, 맥스웰 제4방정식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입니다. 맥스웰 제1방정식은 일단 곡면이 어떠한 모양이든 곡면은 R제곱에 비례하고, 클롱 법칙에 의해 전기력은 R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어떠한 곡면에서든 구의 형태로 나타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구의 형태로 일반화를 하면 폐곡면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기장을 E라 하고, Circulation Integral dA는 구 껍질을 따라 만들어지는 구 표면에 따라 구한 넓이를 뜻합니다. 이를 해석한 후 적분형 공식을 해석하면 들어오거나 나가는 전기장은 공간 내부의 전하 Q 인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값이 양수이면 전기장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음수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으로 인해 알 수 있는 것은 음전하와 양전하는 특정한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맥스웰 제2방정식 자기장 법칙인데요. B는 폐곡면을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기장이고, 따라서 위 적분형 공식을 해석하면 폐곡면에 따라 들어오거나 나가는 자기장의 합은 항상 0이고, 이는 어떤 곡면에서든 내부에서 발생시킨 자기장을 나가게 한 만큼 같은 크기의 자기장을 들어오게 한다. 즉 N극과 S극은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맥스웰 제3방정식 패러데이 자기장 유도 법칙인데요. 먼저 적분형에서 파이 B는 특정한 면을 수직하게 통과하는 자기장의 묶음이고, 즉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기선속이 전기장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에 있는 마이너스는 감소한다는 의미가 아닌 유도전류가 자기장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변화하는 자기장 주변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맥스웰 제4방정식 앙페르 맥스웰 방정식인데요. 적분형 공식 오른쪽 항에서 I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고, 이때 I는 도선 안의 전류고, 전류는 자기장을 만든다는 뜻이고, 오른쪽 맥스웰이 만든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공간 속에서도 자기장이 발생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만든 항으로 파이 B, 즉 전기장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류와 자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전자기파의 이론적인 예언을 했는데요. 먼저 1식의 전하 밀도와 3식의 전류 밀도가 0일 때 제4식을 양변에 컬을 취하고 식 3을 이용하면 델 곱 2는
마이너스 델 곱 델타 t분의 델타 b로 정리가 가능하고, 이는 곧 마이너스 뮤제로 입실론 제로 델타 t 제곱분의 델타 제곱 2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후 델타 곱 2를 정리를 하게 되면 델타 닷 2 마이너스 델타 닷 델타 델닷 2 마이너스 델닷 델 2로 정리가 가능하고, 이때 델닷 2는 일식을 이용하여 0이므로 이 식은 곧 마이너스 델 제곱 2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델 제곱 2 마이너스 뮤제로 2제로 델타 t 제곱분의 델타 제곱 2는 0. 이 식은 곧 전기장 2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므로 전기장은 파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식 3을 양변에 컬을 취하고 델곱 b는 델곱 뮤제로 2제로 델타 t분의 2 델타 2는 뮤제로 2제로 델타 t분의 델타 델곱 2로 정리가 가능하고, 이는 곧 마이너스 뮤제로 제로 입실론 제로 델타 t 제곱분의 델타 제곱 b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델곱 b를 정리하게 되면 델닷 b 마이너스 델닷 델 b로 정리가 가능하고, 이때 델닷 b는 이 식을 이용해서 0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곧 마이너스 델 제곱 2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식은 자기장 B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고요. 이를 통해 전기장과 자기장이 파동을 만들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는 전기와 자기를 개별적인 현상으로 봤던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었으며, 맥스웰 방정식이 전기와 자기가 상호작용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빛이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전기장과 자기장이라는 두 가지 파동이 서로 상호유도하면서 전달된다는 걸 증명해 주었고, 이후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따라 빛이 연구되었고, 빛의 입자성과 파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빛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에도 크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결론인데요. 위 주제를 탐구하면서 실제로 그 시대의 상황이나 인물에 대해 혹은 사람들의 인식이나 필요에 의해 물리나 여러 학문이 영향을 받아 만들어지거나 새롭게 수정되는 등 사회가 학문의 발전에 생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학문의 발달로 기술의 발전이 일어나 그 당시 사회의 모습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사회와 학문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맥스웰이 전기장과 자기장 전류를 통합함으로써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되어 더욱 광범위한 분야까지 확장될 수 있었고,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물리적 사건들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졌으며,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었던 이론들을 통합하는 것이 이후 사람들에게 더욱 넓고 다양한 것들의 통일 가능성을 보여주어 새로운 학문으로 가는 길을 여는 열쇠가 되고, 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위와 같이 전기와 자기를 통합하는 것이 고급 물리학 때 배운 대통합 이론, 즉 강력, 양력, 전자기력을 다 통합하려는 시도를 야기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역학의 흐름에 대해 발표하게 된 발표자 이혜영입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물리학 1 때 뉴턴 역학을 접하고 물리학 2 때는 뉴턴 역학의 한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뉴턴 역학의 한계를 배우면서 과거에는 뉴턴 역학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했나 탐구해보고자 고전 역학에 대해 조사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고전 역학의 흐름을 통해 발표 순서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전 역학의 시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대의 사원소설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고전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인 근대의 역학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전 역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고대 그리스의 사원소설은 만물의 구성 요소가 물, 불, 공기, 흙이라고 믿는 고대의 자연 철학으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하여 당시에는 널리 알려져 있던 이론이었습니다.
17세기는 뉴턴, 해밀턴, 라그랑주 등 여러 학자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연구를 밑거름 삼아 여러 과학적인 업적들을 꽃피우던 시대였습니다. 17세기는 여러 과학협회들이 설립되고 교회와 왕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해진 과학혁명의 시대였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프랑스의 희곡 작가인 몰리에르의 서민귀족, 영국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린세스 베이컨의 새로운 아틀란티스,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의 신라권 등이 있습니다. 위 작품들을 통하여 본 당시 사회는 귀족들을 모방하는 부유한 서민 계층들이 등장했고 종교의 권위가 약해졌으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세기에) 과학의 문을 연 고전역학을 이끌어간 현재의 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뉴턴이 뉴턴역학을 만들었습니다. 뉴턴역학이란 현실세계의 물질들을 단순화한 뒤 그 물체의 위치, 질량 그리고 작용하는 힘을 통해 정의하고 해당 물체의 운동법칙을 정립한 학문인데요. 이 법칙은 뉴턴 법칙의 첫 번째 법칙인 관성법칙입니다. 이는 운동하려는 물체는 운동하려는 상태를 유지하고 정지한 물체는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힘을 가진다는 법칙인데요. 여기서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관성은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자, 이제 제2법칙으로는 가속도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물체가 R자임을 받을 때 물체의 운동량이 변하고 물체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자 가장 많이 쓰인 공식이 F는 ma라는 국민 공식이 있는데요. 위 공식을 통해 R자임이 클수록 가속도가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힘 계산법은 뉴턴의 만류인력의 법칙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도 유효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법칙인 작용반작용 법칙인데요.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게 힘을 가한다면 가한 힘과 받은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받는다는 법칙입니다. 작용반작용은 굳이 일직선상에 위치할 필요도 없고 전자기학 같은 곳에서도 사용되며 폭넓게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개의 운동량 보존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반대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부터 제3법칙을 성립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뉴턴 역학에도 허점이 있었는데요.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관성 좌표계에서만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빛의 속도를 다루고 있는 뉴턴 역학은 등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는 어떠한 힘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는 관성의 법칙을 기본으로 하기에 실제로는 지구의 중력에 영향을 받아 곡선 운동을 하거나 매우 큰 질량을 가진 물체, 그리고 극한적인 조건에서는 뉴턴 역학의 한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허점으로는 특수상대성 이론과 극한 속도의 개념을 다루기 힘들다는 점인데, 뉴턴 역학은 저속 운동에서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지만 물체의 속도가 극한에 근접하거나 접근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고속 운동과 빛의 속도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기 때문에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시적인 현상과 양자역학에 다루기 힘들다는 점인데요. 뉴턴 역학은 아주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입자들의 동작과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시스템이 복잡하게 작용할 때의 자체 시스템의 운동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복잡한 수학적 계산과 근사법을 이용하여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네, 이제 라그랑주 역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그랑주 역학의 기본식인 L은 T-V라는 식인데요. 여기서 T는 운동 에너지이고 V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것을 탄성 포텐셜 에너지로 설명해 볼 건데요. 여기 있는 식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식이 라그랑주의 기본이 되는 식인데요. 그리고 요 괄호 안에 있는 x점은 위치를 시간에 대해 미분한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바로 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식을 위에처럼 이게
L과 X 앞에 있는 것이 라운드라고 하는 미분기호인데요. 위의 식을 미분하고 정리해보면 첫 번째 줄과 같은 -kx 마이너스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괄호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이것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라운드 t 분의 라운드가 시간에 대해 미분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속도를 시간에 대해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kx -m 곱하기 가속도가 0이라는 식이 결국은 F는 ma라는 식이 성립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관한 식은 -kx가 F라는 식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탄성 포텐셜 에너지에 대해 성립하게 되면서 F는 ma라는 식이 성립됨을 증명했습니다. 다음으로 뉴턴 역학을 보완할 또 다른 역학 해밀턴 역학인데요. 해밀턴 역학은 라그랑주 역학과 해밀턴 함수를 사용하여 물체의 운동을 일련의 좌표와 운동량으로 나타내고 기술하는 역학입니다. 이 역학은 양자역학과도 어느 정도 관련되어 있고 해밀턴 운동방정식인 해밀턴의 정리를 사용하여 운동을 기술합니다. 해밀턴의 운동방정식은 해밀턴 함수를 이용하여 운동 변수의 시간에 대한 변화를 설명합니다. 해밀턴 함수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일반화 운동량 P와 라그랑주 함수 L의 차이로 정의하는 함수로 일반화 좌표 Q와 일반화 운동량 P를 입력받아 함수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 있는 식이 해밀턴 운동방정식인데요. 여기서 S는 일반화 속도, P는 일반화 운동량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나타냅니다. 해밀턴 방정식은 P에 대한 시간 미분과 좌표 Q에 대한 음의 시공간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방정식을 풀면 시스템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으며 일반화 좌표와 일반화 운동량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밀턴 함수는 라그랑주 함수를 도입하고 근사값에 관한 수치적인 접근법을 사용할 경우에 매우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뉴턴 역학보다 더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에 적합하여 좌표 변환과 수치 계산 등의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점에서 뉴턴 역학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밀턴 역학에도 한계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와 호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자역학은 입자의 운동을 확률적으로 모델링하고 파동함수로 설정하는 반면 해밀턴 역학은 운동량과 좌표의 정확한 값을 예측하는 정확한 운동 방정식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비선형 시스템의 복잡한 운동을 설명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해밀턴 함수의 해를 정확하게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운동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초기 조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초기 조건에 오류가 있다면 결과값이 아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운동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의 형태와 운동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에 따라 변수 선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어떤 변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해의 형태와 운동 표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근대의 역학의 마지막 파트인 통계역학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역학은 최근에 탐구되고 있고 많이 발전하고 있는 양자역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통계역학은 수많은 입자를 다루는 분야이자 앙상블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미래의 중심이 되는 역학입니다. 여기서 왜 확률과 통계가 쓰이냐면 통계 자체의 확률과 통계의 기본 개념이 쓰이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를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자, 다음은 통계역학에서 중요한 앙상블에 대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합적인 정보를 추출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데요. 통계역학은 입자를 다루는 학문이어서 전체적으로 정보를 추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에 일부를 추출하여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호작용과 동적 평가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입자와 입자 사이에 상호작용과 움직임으로 이러한 서로를 평가하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통계역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계적으로 안정성을 띠면서 통계역학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앙상블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 볼 건데요. 자, 여기서 작은 바른틀 앙상블은
고립계의 상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간단한데요. 어떤 개가 고립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앙상블의 각 개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에너지 E를 가지게 됩니다. 개는 한 에너지 E에 대해 여러 가지의 다른 미시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열역학의 기본 가정에 따르면 시스템이 같은 에너지를 가진 각각의 미시 상태들에 있을 확률이 모두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메가가 접근 가능한 미시 상태의 수라면 작은 바른텔 앙상블에서 임의적으로 선택된 한 시스템이 한 미시 상태에 있을 확률이 단순히 오메가분의 1이다. 여기서 엔트로피에 대한 식이 유도됩니다. 그리고 작은 바른텔 앙상블은 축퇴된 바른 앙상블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텔 앙상블은 가능한 에너지 값 중 하나를 가지는 하위 앙상블로 나눌 수 있고 그 앙상블이 바로 작은 바른텔 앙상블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큰 바른텔 앙상블 또는 대정준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큰 바른텔 앙상블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큰 바른텔 앙상블이란 바른텔 앙상블에서 입자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개로 이루어진 통계적 앙상블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개는 무한히 큰 열원과 열 에너지 때문 아니라 이제 큰 바른텔 앙상블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바른텔 앙상블이란 바른텔 앙상블에서 입자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열린 개로 이루어진 통계적 앙상블을 말한다. 따라서 개는 무한히 큰 열원과 열뿐만 아니라 입자도 교환합니다. 대신 입자수의 변동과 관련된 화학 포텐셜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개의 입자수를 확정하기 힘들 때 큰 바른텔 앙상블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률적 해석으로 인한 엔트로피를 따지는 개념이 중요하고 통계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앙상블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엔트로피와 확률을 구하고 마지막 양자역학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자 이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과학기술인 다채널 전기자극 어레이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존의 삽입형 제세동기는 두 개의 리드가 심장의 전기적 신호를 관찰하다가 치명적인 심실성 빈맥이 발생하면 우심방과 우심실에 연결된 전기도선을 통해 전기자극을 보내서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리셋시켜 환자를 돌연사로부터 구해냅니다. 심장 돌연사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는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양한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삽입형 제세동기의 부작용으로는 삽입형 제세동기의 배터리의 수명이 3에서 6년으로 짧기 때문에 잦은 수술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합병증의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세동기가 전달하는 전기 충격이 가슴 부위를 주먹이나 발로 심하게 맞은 듯한 통증 정도이고 삽입형 제세동기로 인해 제한되는 게 많기 때문에 불안장애, 우울증, PTSD를 포함한 정신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채널 전기 자극 어레이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전극이 심장의 부위에서 전기 신호를 측정하기 때문에 부정맥의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으며 약한 전기 자극을 연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치료가 안 될 경우 자극의 강도를 순차적으로 높여서 부정맥 전기 신호를 차단하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 없이 부정맥을 예방 및 치료할 수 있고 적은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 수술로 인한 합병증의 위험 또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층간소음과 건축에 대해 발표를 맡은 3307 남은유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층간소음과 해결 방안에 대한 건축학적 탐구입니다. 탐구 동기를 설명해 드리자면 PPT 오른쪽 사진과 같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토킹 범죄가 일어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래 꾸준히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 층간소음이 공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가 깊이 들여다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을 줄이는 실질적인 건축학적 방법을 찾아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층간소음의 종류에는 크게 고체 전달음과 공기 전달음이 있습니다. 고체 전달음은 경량 충격음과 중량 충격음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경약 충격음은 의자 끄는 소리 등 가볍고 딱딱한 소리를 말하고 중력 충격음은 사물이 떨어져서 나는 무거운 소리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원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층간소음의 원인은 건물의 문제에서 나타났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건축물의 구조가 벽식 구조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벽식 구조란 말 그대로 바닥의 하중을 벽체로만 버티는 형태인데요. 이런 구조일 경우 소음이 벽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들리게 됨으로써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 시대적 배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아파트의 등장은 로마 시대 때 등장하였습니다. 기원 후 26년 로마 제국에는 인술라라고 하는 5층 주상복합 건물이 있었습니다. 인술라의 하부는 벽돌로 지어져 단단하고 상부는 진흙이나 목재로 지어져 약했습니다. 하부에 비해 상부가 약해 상부층의 층간소음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근대적 아파트의 등장은 19세기 영국에서 등장하였습니다. 19세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신흥공업 도시가 많아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시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인구가 많아져 주택난에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영국 정부가 빈민가층을 위해 공공주택을 짓게 되며 아파트가 대중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층간소음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1년 소음이 유럽인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소음과 심혈질환 사이 연관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적 소음의 문제점은 수면 방해와 지속적 집중을 방해하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공격적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우울증 및 판단 능력이 저하된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음의 물리적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구글 층간소음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 구글에서 전 연령대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불만을 제기해 본 적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관계를 악화를 피하기 위해서 항의하지 않는다라고 한 답변이 42%로 나왔고 따지기까지 3일 이상 참는다라는 답변이 52%로 나왔습니다. 불만을 했지만 소음이 다시 커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50%가 아파트 행정실에 제 민원을 넣겠다고 답했고 나머지 45%는 민원을 포기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음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기를 불편해하고 피해자는 보복이나 갈등을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이며 감정적 대응을 두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한 층간소음의 해결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안으로는 그린글루라고 불리는 접착제입니다. 그린글루는 바닥, 벽, 천장의 소음 방지를 위한 차세대 혼합성 물질입니다. 그린글루의 장점으로는 기존 방음 공사에 사용되는 타공보드, MDF 등 휘발유성 화학물질과는 달리 폴리머 소재로 만들어진 친환경 재료입니다. 또한 점탄성, 즉 젤 타입의 접착제라서 굳지 않는 성질이 있어 보관 및 재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린글루가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린글루는 소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린글루는 탄성이 있는 물질로서 소음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고분자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 그림처럼 충격을 준 물체에서 나는 소음의 음파나 파동이 구조물을 통과할 때 열 에너지로 바뀌어 진동을 분산시키는 성질을 가지는데요.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층과 층 사이를 단단하게 이어지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이중 바닥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바닥 충격음 저감을 위해 법적 규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충격력 분산을 통해 슬래브의 진동 응답을 절감시키는 이중 바닥 구조를 제안하였는데요. 이는 바닥에서 전달되는 소음은 벽을 통해 분산된다는 성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중 바닥 구조의 충격음 저감 원리는 바닥에서 전달된 소음이 벽을 통해 분산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상부에 충격력이 생기면 소음을 주변부로 분산시켜 전달함으로써 슬래브 진동 음감을 저감시킨다는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충격원의 응답 증폭이 중앙부 위치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충제를 가장자리 부분에만 배치함으로써 응답 증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완충제를 가장자리에만 배치하여 설계함으로써 이중 바닥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구조는 상부에 충격력이 가해졌을 그 충격력을 주변부로 분산시켜 방음을 할 수 있는 건축학적 설계 방법입니다. 결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연구의 결론은 층간소음이 문제가 된 2000년대 벽식구조 아파트 층간소음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중 바닥 구조나 이중 슬래브 구조 등 벽, 바닥, 천장 시공을 이중으로 하여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음 건축이 개발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점으로서는 층간소음을 줄이는 건축학적 설계 방법을 문헌연구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여서 직접적인 연구나 실험을 하지 못했으므로 한정된 자료와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층간소음과 해결 방안에 대한 건축학적 탐구에 대해 발표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